그 말은 이 영재성을 후천적으로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학교에서 이 작업을 정말 오랜 시간 아이들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리 책을 읽어오라고 하면은 분명히 책도 다 읽었고 또 아이들이 그 내용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같은 내용의 책을 읽고 계속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이라든지 이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만약에 주인공이 이 시대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였다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계속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문자만 빠르게 읽는 것에서 의미를 읽어가면서 이 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질문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판적 질문, 두 번째는 창의적 질문, 세 번째는 추론적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판적 질문을 할 때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거나 바꾸고 싶은 부분 없었어? 질문하고 싶은 부분 없었어? 이렇게 하면서 책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창의적 질문입니다. 만약 너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걸 바꿀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 하면서 아이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창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 번째는 맥락적 질문입니다. 이 맥락상 이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 같아? 라든지 이 앞뒤 구조를 생각해서 아이들이 기승전결상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맥락상 추론해 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압박감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영재성이란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조건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이 능력을 보이는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에, 세 번째에는 과제에 대한 몰입도, 이 세 가지를 보고 이 아이가 영재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재성이라는 거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이 아이가 그 영재성이 발현될 수도 있고 또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영재성을 후천적으로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단지 호기심이 많고 포기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 말로 보아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진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현실로 이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아이들이 영재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 잠재적인 토양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영재성을 독서를 통해 키워주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창의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탐구하고 실험하고 실제적으로 현실로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들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영재성을 키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환경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물리적 공간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책장이 몇 개 있어야 하는지 또는 책이 얼마나 꽂혀 있어야 하는지 이렇게 물리적 환경을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독서 환경이라는 것은 이 정서적, 심리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먼저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책은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제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거실 테이블이나 또는 식탁 위에 한 권씩 비의도적 공간에 책을 두는 것입니다. 밥 먹으러 이렇게 왔다가도 이런 책이 있었네 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화장실이나 아니면 곳곳에 책을 비치해 두어서 이런 책이 있었네 하고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집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가 책을 언제든지 집을 수 있도록 아이 키에 맞는 이 책장을 배치해 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책의 앞면이 보이도록 오픈 책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면을 전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책에 사실은 관심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책을 교체해 주시면서 새로운 책을 아이가 이제 관심 있게 꺼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온다던가 아니면 전집 이제 교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책을 교체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중고 거래를 통해서 책을 교체해 주신다던가 아니면 친구들과 책을 바꿔 읽어가면서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호기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책 읽는 모습을 부모님께서 자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버드 교육연구기관에 따르면 책 읽는 부모를 자주 본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모방 효과라고 하죠. 책을 읽고 그것을 선택할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을 아이가 잘 때 읽지 마시고 꼭 아이 볼 때 읽어주세요. 단순한 에세이집이나 요리책도 괜찮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엄마도 책 읽고 쉴래? 이런 말 한마디 남겨주는 거죠. 그럼 아이 머릿속에 책 읽으면서 쉬는 거구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쉬면서 읽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부모님처럼 책 한 권 꺼내들고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은 독서 환경이란 그저 책이 많은 공간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고 즐거움을 나누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독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 이 책과 친구가 되어서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 따뜻한 미소와 관심과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독서 환경입니다. 네, 저희 집에는 일단 TV가 없는데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오면 참 심심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심심해하고 지루해하는 것 자체가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책을 늘어지게 여유있게 한 줄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도 사실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에 TV가 없으면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지루하고 심심하기 때문에 뭐라도 만들어서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창의성이 생긴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큰 이 마음의 이 짐을 덜어주게 되는 거죠. 도와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 TV가 있는데 없애고 싶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TV 보면서 뜨개질하는 걸 참 좋아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TV를 보면서 또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고 또 나름의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존중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TV 보는 시간도 정해주시고 또 책 보는 시간도 같이 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TV 보고 나서 책 보는 건 좀 어려우니까 책을 먼저 30분 보고 난 뒤에 같이 TV를 시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밸런스를 맞춰서 함께 책을 읽는 환경을 그래도 조금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